안녕하세요. 신의변호TV 신혜숙 변호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2년 정도 하면서 무엇을 정리해서 올렸는가, 법도 바뀌고 기준도 바뀌고 하니까 서로 업데이트할 게 없나 이렇게 살펴봤는데, 정말 제가 놀랍게도 조정위원 제도에서 이렇게 명확히 올리지 않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매주 조정 사건을 가거든요. 조정을 가서 너무나 익숙해서 그런가 그런 걸 제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혼 조정 제도에 대해서 완벽 정리하겠습니다. 자, 조정위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재판을 제기를 했지만 서로가 합의해서 조정해서 결론을 내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혼 제도를 살펴보면 크게 협의이혼 제도가 있고 재판상 이혼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조정위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재판상 이혼 중에서 그 협의이혼 제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중간적인 요소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판상 이혼에 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합의된 내용이, 협의위원은 뭐 본인들이 합의서를 갖고 있거나 공증을 해서 보관을 하게 되지만,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판결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대법원 판결과 같은 판결문이 나와서 재판상 이혼에 속하게 되죠. 그리고 법원에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이제 주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대표적인 특징이 뭘까?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같은 점과 이제 차이점, 이런 걸 살펴보면 되겠죠. 재판상 이혼과 관련해서. 재판상 이혼과,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상 이혼과 같은 점은 끝날 때 판결문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양육비를 안 준다라든가 재산분할을 안 줄 때 그것을 강제 집행하고 싶을 때 판결문을 이렇게 들고 가서 할 수 있다라는 같은 점이 있습니다. 협의이혼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협의한 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때 가서 법원에 재판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혼 조정은 합의된 내용이 즉시 판결문 나온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이혼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상 이혼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조정이혼은 사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런 유책서를 엄격하게 따지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하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이제 재산분할 금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양육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합니다. 일단은 대표적으로 돈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친권 양육권과 관련해서 단독 친권을 할 건지, 공동 친권을 할 건지, 양육 형태를 공동으로 할 건지, 단독 양육을 할 것인지, 이것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건, 위자료는 보통 조정위원회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자료는 없다고 치고 이렇게 이제 나머지 사항을 조정하게 돼서, 만약에 나는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받고 굳이 위자료 판결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조정은 좀 어려운 면이 있죠. 물론 조정에 넣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얼마 준다 이렇게 넣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조정 절차는 위자료는 없다고 치고 나머지를 조정한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문은 같을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단은 재판부가 다르고 사건 번호가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재판상 이혼을 제기한다라고 하면 201 드단 또는 드합 이렇게 번호가 붙지만, 만약에 조정 사건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201 너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조정 전담부로 이제 사건이 처음부터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문이, 접수하는 일단 문이 다릅니다. 하지만 결론이 판결로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기간은 얼마 걸릴까? 이거 관련해서 당사자분들이 흔히 하는 질문이 있어요. 조정을 하면 빨리 끝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정으로 할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때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조정이라고 하는 건 두 사람의 합의인데 저쪽이 합의해 줄지 말지, 얼마에 합의해 줄지, 저쪽은 재판상이혼으로 가서 위자료 받으려고 할지 모르는데 나 혼자 합의 의사가 있다라고 해서 접수한들 그게 조정이 되나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조정위원 신청을 하면 보통 이제 3개월째 되는 날 이제 첫 기일이 잡힙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서류를 완벽하게 넣고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라고 하면 그때 처음 잡혀서 보통은 조정만도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첫날 잘 조정이 안 돼요. 완벽하게 합의가 돼서 이렇게 도장만 딱 찍게 이제 완성이 돼 있지 않으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날 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는 잘 안 다투지만, 왜냐면 변호사들이 못하게 하거든요. 돈에 대해서 주는 쪽은 1억 줄게, 받는 쪽은 3억 줘, 이렇게 보통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 양육권 못 줘, 이렇게 되면 절대 합의는 안 되죠. 그리고 나 위자료 포기 못해. 근데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나 지금 내 소득이 뭐 연봉이 6천만 원이지만 나 내년에는 내려갈 거거든. 그러니까 100만 원 못 줘, 50만 원 줄게. 근데 양육하는 쪽에선 판결로 가도 50만 원 넘게 나오겠다, 절대 합의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합의가 잘 되는데, 죽어도 절대로 합의가 안 되는 거 있죠. 한쪽은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한쪽은 나 이혼할 이유도 없고 이혼할 수 없고요. 회복하고 싶어요. 다시 잘 살고 싶어요. 그럼 반만 살고 반은 헤어져 살아라. 이런 조정은 할 수가 없으니까 즉시 조정 결렬.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식 재판으로 회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재판상으로 증거로 따져야 되는 이런 정식 재판으로 이제 회부가 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정이 안 되는 사안 있죠. 양육권이죠, 대표적으로. 엄마 아빠가 서로 양육권자로 지정받고 싶다라고 하면 절대로 이거 조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정식 재판 회부하게 되고, 아이 양육자 지정 관련한 각종 상담 절차라든가, 그 다음에 조사관에 의한 가정 환경 방문, 이런 것들이 이제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절대로 안 되는 사안은 이혼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서로 양육권을 주장할 때, 이때는 뭐 즉시 정식 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그러면 기관면에서 조정이혼이 빨리 걸릴까요? 물론 합의가 되면 3개월 만에 될 수 있다니까요. 3개월 내는 왜 안 되냐고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협의이혼 신청하면 숙려기간이 3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지정기일이 3개월 뒤에 있잖아요. 근데 이거 기다리기 힘들다고 두 사람이 합의했다고 조정이혼 쓱 넣어서 빨리 길 잡아달라고 그러면 협의이혼에 숙려기간 제도를 몰각시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숙려기간을 채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미성년 자녀가 없다라고 하면 전격적으로 합의가 돼서 판사님 앞에서 이게 확인만 받을 수 있다라면 1개월의 기일을 잡아주시기는 합니다. 그런 사정을 이렇게 적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재판부가 이제 빨리 잡아주시기도 하는데, 숙려기간보다 짧게 잡아주지는 않는다라는 거 이제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조정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죠. 그러면 조정은 반드시 열리나요? 대부분 열립니다. 왜냐하면 조정 전치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이 접수가 되면 그게 어떤 형태로 접수가 됐든 조정을 반드시 해라 라는 조정 전치주의가 있어서 반드시 조정에 이렇게 회부합니다. 그 이유는 법에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부라는 게 칼로 딱 자르듯이 잘라지는 게 아니에요. 일단 살던 집은 누가 가져야 되는지, 그 다음에 아이들은 누가 양육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게 이 집 명의를 아내분한테 줄 건데 대출은 아빠, 남편분 앞으로 있어요. 그럼 이게 면책적 채무인수를 판결로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럼 언제까지 대출을 상환하고, 아니면 집을 팔 거면 언제까지 팔아서 어떻게 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모든 사건이 조정으로 갑니다. 그러면 조정으로 안 가는 사건만 유의하시면 되네요. 절대로 합의가 안 되는 거, 죽어도 합의가 안 될 것 같은 거, 이혼한다 안 한다,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붙는다라고 하면 아예 조정부에 보내지도 않으세요. 갔다 와야 괜히 기일만 공전하고 당사자들 시간만 낭비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즉각 증거조사를 들어가죠. 근데 이 경우도 끝나기 전에는 조정이 대부분 한번 열립니다. 재판부가 이제 조정전담부 말고 정식재판 회부되거나 아예 정식재판에서 조정을 회부하지 않았을 때도 판사님이 이 사건 한 1년 정도 재판을 하고, 이제는 이제 양쪽에서 주장할 거 다 들어오고 증거도 정리가 돼서 판결문을 써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셨을 때, 그때는 모든 사건을 이 양쪽 기록을 다 파악을 하시거든요. 그때 조정을 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 처음 여는 경우도 있고, 조정부에 갔다가 조정이 안 돼서 왔다는 사건도 판결문을 쓸 때쯤은 조정을 다시 한번 여세요. 그때는 이제 재판부의 의중이 이제 눈치가 빠른 변호사들은 알죠. 판결문에 어떤 의중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제 예측이 되죠. 그 다음에 저희도 그때는 양쪽 재산관계 정리라든가 양육권 관련해서 대략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나겠다는 안을 저희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럼 재판부가 이제 중재를 하시죠.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내 권고하는 이런 부분이다. 그 다음에 좀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확인도 하고, 이런 자리를 이제 마지막에 여십니다. 그때 같은 경우는 재판부가 이렇게 조정하신 게 어떠세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무게가 처음에 조정 전담부에 갔을 때 그 재판부가 하는 말의 무게랑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예상하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도 가지고 들어간 안에서 그렇게 크게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한테 이 정도 안은 이제 수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권하게 되죠. 그래서 판결
판결을 앞두고 있는 조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른 때의 조정과는 무게가 다르다. 분위기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판결이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당사자한테 안을 내긴 쉬워요. 그래서 이런 조정은 상당히 조정이 성립되는 률도 굉장히 높고 재판부의 의중을 미리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현재는 남편분한테 자산이 더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대부분 남자분들은 줘야 되고 아내분들은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아무래도 줘야 되는 입장을 조금 감액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판결문을 5억 정도 쓰실 것 같은데 조정을 권할 때는 한 4억, 4억 5천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남자분이 죽어도 저는 판결문 나오기 전에는 못 줍니다 하면서 그 이유를 대는 게 내가 이혼에 동의했다라는 그런 부분을 아이들한테 말하기 어렵다. 강제적으로 판결이 돼서 내가 이혼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내가 동의해서 했다라는 말을 못 하겠다. 이제 이런 경우 하나. 그 다음에 저는요 이혼당할 만큼 잘못한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안타까웠던 몇 가지 사례가 기억이 나는데 한 13, 14년 전인가 재판부가 아내분한테 한 8천 정도 주고 끝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어요. 남편분이 그걸 가지고 가보셨어요. 저 여자는 시집와서 한 게 없고요. 집 나갈 때요. 애 앞으로 들었던 보험까지 해약해서 간 여자예요. 못 줍니다. 이랬어요. 근데 판결은 1억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조정을 마치고 나오면서 그 남자분한테 아무리 제 상대방이지만 제가 볼 때 오늘 재판부께서 권하신 금액이 결코 불리하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저희 쪽은 수용할 의사가 있는데 마음이 바뀌시면 변호사한테 얘기하셔서 다시 한번 조정기를 잡아달라고 얘기를 해주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판사님 말도 안 믿고 제 말도 안 믿고 그냥 밀어붙이셔서 판결은 오히려 30%가 더 넘게 나왔죠. 그런데 그걸 뭐 항소하지 않고 지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부가 마지막에 이 권하는 금액을 정말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꼭 나한테만 불리할까? 그렇진 않고 상대적으로 보면 주는 쪽에 약간 유리하게 권하신다. 이런 부분을 주는 쪽에서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가 상당히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조정이 잡혔을 때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 아실 필요가 있죠. 원칙적으로 반드시 출석하셔야 됩니다. 당사자 출석이 당연시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조정에 참석을 못 하시겠다라는 분들은 이제 두 가지 유형이죠. 나 이혼할 수 없어요. 내가 왜 이혼을 해줘요? 그래서 못 가요. 내가 왜 가요? 절대 뭐 합의 의사 없다 이런 분 있고 또 한 분은 이제 상대 배우자가 무서워요. 평생을 맞고 살았다는 아내분 같은 경우 그 법정에서 만나는 것도 무섭고 조정 절차 끝나고 나면 따라와서 또 때릴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오겠다는 분이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좀 재판부의 제재를 받지만 두 번째 경우는 재판부가 배려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연시되는 조정 절차에 출석을 안 한다면 과태료 처분 내리십니다. 적게는 50만 원에서 무려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내려집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에 가서 판사님한테 싹싹 빌고 매번 출석 잘할게요. 이런 경우 이제 취소해 주시기도 하지만 과태료 제재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그렇게 안 좋은 이미지 주시면 뭐 판결은 좋게 나겠습니까? 그래서 조정 절차는 반드시 출석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혼 사건이 한 8, 90% 내외가 조정으로 끝나거든요. 판결보다 조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양육권에 대해서 합의가 필요하고 빚 갚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필요하고 이렇게 조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걸 판결로 강제적으로 낼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정에서 지면 8, 90% 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필승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혼을 안 하겠다고 내가 했는데 조정을 딱 갔더니 조정위원도 그렇고 재판부도 그렇고 뭐 내 변호사는 물론이고 상대 변호사가 아니 뭐 이혼은 되는 걸 전제로 해갖고 아니 그러니까요 이혼이 되면은 얼마 주시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혼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떠한 전제 조건에도 그 합의금을 제시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면 조정위원 이거 보시면 혼날 것 같고 좀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 내가 제시한 조정 금액이 이후에 조정에서 뿐만 아니라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양육권이 저쪽으로 간다는 전제에서 양육비에 대해서 어떤 안을 제시하거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 어떤 금액을 제시하는 부분은 상당히 시중해야 된다. 이런 거 하나 이제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혼 소송에서 첫 길이 조정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조정에 대해서 이혼하고 재산 분할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임시 양육자 지위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임시양육자가 뭐냐면 두 사람이 이혼하는데 일단은 아이는 누가 주양육을 하고 주양육자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양육비를 줘야 되는 걸 첫 기일에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아이의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요. 임시적으로. 그럴 때 이게 참 문제인데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이 얼마인지 높고 낮음이 양육권에 그렇게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당사자분들은 소득이 높아야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다 대해서 이제 워낙 첫 기일에 잡히다 보니까 소득 자료나 뭐 이런 금융거래 내역 조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사님께서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보십니다. 한 달에 얼마 벌어요? 그럼 거기서 재산분할 생각은 못하고 양육권에 대해서 유리하겠다는 생각에 본인이 월급이 300만 원인데 저 700 받아요. 그럼 제가 옆에 앉아서 합니다. 왜냐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양육비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가 좀 전에 700이라고 해놓고 근데 사실은 200이에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럼 7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임시 양육비가 결정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와갖고 땅을 치고 후회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고요. 어차피 본안소송 가면은 금융거래 내역 조회돼가지고 통장에 얼마가 입금되고 있는지 다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금융거래 내역은 절대로 감추지 못해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양육비 관련한 기준 소득은 세금을 낸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양육비 지급할 때 불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부풀리지 마세요.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양육권 유리하게 하자고 소득 부풀리는 일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또 하나 주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조정을 들어갈 때는 이혼한다 안 한다 양육권 이거 말고 거기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다라고 하면 재산분할이 남잖아요. 미자료는 보통 배제하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랬을 때 본인이 그 선임한 변호사한테 이 정도는 언제까지 내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확고한 안을 갖고 오셔야 돼요. 근데 내가 3억 주겠다 2억 주겠다 만약에 이게 확실히 어렵다라고 하면 대략적인 범위라도 근데 이런 안을 전혀 주지 않으시고 그냥 변호사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나중에 법적인 책임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곤란한 주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는 내 변호사한테 조정실 들어가기 1분 전까지는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주의하신다라고 하면 조정에서 이제 크게 실패 보지는 않을 거고 사실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판결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임한 변호사한테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안내를 받고 그 다음에 내가 가능한 능력을 딱 접목을 해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변호사한테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에 근사치의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혼하면 원수이긴 하지요.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저 왼수가요, 저 인간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저 아내가요, 이런 말이 굳이 거부감이 간다라고 하면 원고가요, 그냥 피고가요, 아니면 애아빠가요, 애엄마가요, 요런 정도는 써주셔야 되는데 저 XX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재판부께서 굉장히 언짢아하세요. 정말 이 법정이라는 엄중한 자리에서 저런 용어를 쓴다라는 것 자체가 법원을 무시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어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조정에 대해서 이제 빠짐없이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혼이라는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그게 마무리가 되고 나면 또 새로운 인생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비관하지 마시고요. 변호사의 도움받아서 좋은 결론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